금강산에 술집을 차린 여인과 이씨.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사는 이씨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벼슬은커녕 집안 재산까지 모두 말아먹었지요. 그러다 종로 거리를 지나가는데 화대가 천냥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그러자 예쁜 여자 둘이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이 씨고 전주에서 왔지. 전국 일주를 하다가 서울에 들어서 심심하던 참에 이 앞을 지나가다 간판을 보았다. 누가 주인이냐? 이곳은 하룻밤에 천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금이 뭐 대수냐? 천금 값을 하는 사람인지 보아야겠다.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어요. 그 여인이 안내한 곳엔 누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처럼 그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이 씨를 보며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그리곤 술상을 내오게 하여 이 씨와 두어 잔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이 술집의 주인이오? 저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었습니다. 개성의 대상 백씨가 만금을 투자해 이 누각을 꾸며 저에게 술 장사를 하게 하였지만 열흘이 지난 오늘날까지 천금을 쓰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셨네요. 진정 남자이신가 봅니다. 내 이래봬도 내노라 하는 부자여서 무가에 돈을 써서 급제를 하였지. 서울에 머문 지는 3년이 넘어가는데 매일 1,000꿰미를 쓰고 있으니 뭐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오. 그 여인은 저녁상도 근사하게 차려 대접했습니다. 좋은 술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옆에 두고 시를 지으며 기분을 내었지요. 이 씨는 노래를 부르고 여인은 장구를 치며 밤이 깊은 줄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방에는 이 씨와 여인 둘만 남았지요. 둘만 남은 것을 확인한 이 씨는 갑자기 여자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여자는 너무 놀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너를 살려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군. 너는 장안의 부자들을 등쳐먹을 큰 도둑인데 내가 널 죽여 서울의 풍류객들을 구하고 관아에 고발하여 벼슬 자리라도 얻으련다. 너도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하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니 살려만 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것이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 안에 돈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말해보거라. 금은 보화와 명주와 비단 같은 것들이 3,000금이나 되고 제 옷과 호박, 사양 같은 것들과 가구들 중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동이 트기 전까지 가벼운 물건과 비싼 것 위주로 내가 지고 갈 것과 네가 지고 갈 것을 단단히 꾸려 서울 밖으로 도망을 하자꾸나. 여자는 일씨가 칼을 치우자 시키는 대로 짐을 꾸렸습니다. 5,000금 정도 되는 짐을 꾸린 둘은 동이 트면서 동대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을 해 수십 리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금강산으로 간다. 금강산이 조선 최고의 명산이라고 하더구나. 권력 있는 부자들이 사시사철 금강산에 있는 절에서 기도를 하며 엄청난 시주를 한단다. 때문에 스님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절들도 부자이지. 우리는 그곳에서 술집을 할 것이야. 술 장사를 하면 부자들의 돈과 스님들의 돈을 다 끌어들일 수가 있지. 그럼 종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소원이 없지요. 금강산에 도착한 이 씨는 쌓은 보물들을 되팔아 집을 사고 근사한 술집을 꾸몄습니다. 또 이름 있는 술을 많이 빚어 이 씨는 술을 팔고 여자는 술 시중을 들었지요.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돼 손님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여자에게 술을 파는 요령을 말해 주었지요. 부자나 귀족들에게는 술이나 여자나 그쪽에서 돈 내는 것을 보아서 주고 스님들에게는 술을 많이 주어도 여자에는 인색하게 하라. 부자나 귀족은 어쩌다 오지만 스님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신은 술청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자리를 만들어 장부를 끼고 앉아 술값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여자와 허물 없이 지냈지만 한사코 자신이 횡성 사람인 것만은 알리지 않고 오직 전주 사람 이 씨로만 행세하였지요. 돈이 어느 정도 벌리자 이 씨는 결산을 해 돈이 3,000관이 되면 전주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횡성으로 가 4개월이 지나면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중 3분의 2만 금강산에 머무는 것이었지요. 사실 이 씨는 횡성을 가서 재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다시 사들이고 논밭을 사고 나중에는 목수를 불러서 집을 늘려 마침내 웅장한 집을 갖게 되었지요. 여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 씨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8년이 지나자 여자는 이 씨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이 씨를 원망하는 사람은 또 있었는데 바로 금강산의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가며 그 술집에서 한 잔씩을 했는데 뜯기고 오는 돈이 엄청나 가진 돈을 다 날린 스님들이 수두룩하였지요. 그 중에서 인정이라는 스님은 절 안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는데 이 여자에게 반해 재산을 모두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 항상 두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지요. 하루는 인정 스님이 여자에게 이 씨의 험담을 하며 꾀었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왜 이 씨에게 매어 있어야 하는가?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돈이 모인 것은 다 당신 덕분인데 돈은 모두 가져가고 걸핏하면 전주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는 게 분명히 단물을 다 빨아먹고 당신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야. 허니 나와 같이 가서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니 인정 스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요. 이 씨는 횡성에 집을 짓느라고 근 1년 만에 금강산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여자가 실눈을 뜨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 덕분에 이곳에서 수만 양을 벌었지요. 그런데 저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두 뺏어가다니. 이젠 고향에 내려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마음도 변했나 보군요. 곧 나를 버리려고 하시겠죠? 저는 나리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당신을 버리겠어? 그게 아니라 당신을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래. 무슨 방법이요? 돈 버는 방법은 쉽게도 있더니 데려갈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가져가 고향에 가져다 둘 때에는 네가 여기에 있었으니 스님들이 가만히 있었지만
네가 여기를 뜬다면 절의 스님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면 분명 너를 뺏어 두려고 할 것이야. 그래서 저를 뺏기고 인질로 둘 것이에요. 방법이 딱 하나 있지. 얼마 전에도 인정이 왔다 갔지. 그의 행동을 보니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더군. 그자를 꿰어서 횡성으로 오도록 해. 횡성에 도착하면 제일 큰 길이 우리 집으로 향해 있으니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인정에게 남의 여자를 뺏어 도망간 죄를 물어 너를 다시 빼앗겠다. 이렇게 하면 후환이 없을 것이야. 이게 내 계획이니 네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도록 하거라. 이 씨는 이 말만 남기고 금강산을 떠나 횡성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집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얼마가 지난 후 인정이 여자와 말과 가마를 줄줄이 끌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 씨는 하인을 시켜 손님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근처에 따로 묵을 곳이 없다고 하던데 맞소? 예, 이곳에서 머무르고 가셔도 됩니다. 인정은 여자와 하인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주인이 손님을 맞는 것처럼 인정의 앞에 나타났지만 불빛이 어두워 인정은 이 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하인에게 불을 가져오게 하여 인정의 얼굴을 다시 살피는 듯 하더니 반가운 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인정 스님 아니신가요? 네, 진작 스님이 환속하실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강산을 떠나온 지 좀 되었는데 내 식구는 잘 있나요? 인정은 자신이 남의 여자를 빼앗아 도망가던 상황이어서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인정이 뭐라 변명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씨의 하인이 말하였지요. 날이 가마에 탄 분이 금강산 아씨입니다. 아니, 뭐라? 네가 환속은 하였지만 승려였는데 남의 여자를 빼앗는 악행까지 저지른단 말이냐? 얘들아, 이놈을 묶어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야. 이 씨는 방방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결박을 헐겁게 지어 놓으라고 눈치를 주었지요. 밤사이 인정은 헐거운 결박을 풀고 혼자 몸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위해 고생한 여자를 첩으로 삼고 벼슬의 뜻을 접은 채 자식을 기르며 농사를 지어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벌레들이 새긴 글자. 전하, 이것을 좀 보십시오. 중종의 후궁 경빈 박씨가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주초위왕이라 함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경빈 박씨는 중종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은 자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중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바닥에 놓인 나뭇잎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전하, 이 무슨 회개한 변이란 말입니까? 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계시가 아닌가 합니다. 중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 다음날 중종은 경빈 박씨가 나뭇잎을 주었다는 비원을 찾아갔습니다.
비원이란 창덕궁 안에 있는 궁중의 정원이었지요. 비원의 나뭇잎 여기저기에 희미하나마 눈으로 확연히 식별할 수 있을 만한 글자 모양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주초위왕이라 분명 곤충들이 갉아먹은 자리였지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중종은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조씨 성을 가진 신하한 사람을 애써 외면하려 하였지요. 조광조.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젊은 인재 조광조 이름이 중종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질 뿐이었지요. 한편 중종이 비원에서 조광조를 떠올리며 있을 때 경빈 박씨의 처소에는 심정과 남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뭐라 하셨사옵니까? 의심하거나 미심쩍어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빈 박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전하께선 꿈에도 생각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이 아닙니까? 나뭇잎에 새겨 넣은 것도 아니고 벌레들이 갉아먹은 자국이 아닙니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마마. 그렇사옵니다. 조광조 그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광조의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경빈 박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심정과 남곤의 불안한 마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9의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 길에 나선 조광조는 대사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위로는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조광조는 태평성대를 꿈꾸며 그것을 재현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종에게 아뢰어 고칠 것은 고치고 패할 것은 패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신임하고 아꼈기에 그의 말이라면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이려 하였지요. 조광조는 개혁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탐과 놀이를 가려 파직시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발본색원하여 낱낱이 그 죄를 중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중종은 그런 조광조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조정의 원로 대신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 조광조가 어느 날 중종에게 원로 대신들 중 공적이 없는 대신의 훈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청하자 대신들이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중종도 쉽사리 조광조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원로 대신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옹립한 반정 공신들인데다 이미 10년 전 내린 훈장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여간 껄끄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조광조를 없앨 기회만 엿보고 있던 원로 대신들은 조광조를 제거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빈 박씨와 희빈홍 씨를 사주하여 궁녀들에게 비원뜰에 있는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였습니다. 며칠 뒤 과일즙이 묻은 자리를 벌레들이 갉아먹어 나뭇잎에는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게 되었고 이것을 경빈 박씨가 중종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줄 꿈에도 모르는 중종은
결국 조광조를 유배 보내고 말았지요. 조정의 원로 대신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중종을 아련하여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간언하였고 다른 신하들도 조광조가 젊은 세력들을 규합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를 아끼던 중종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조광조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유생들이 일제히 상경하여 도성 앞에 모여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에 위기감을 느낀 중종은 결국 그에게 사약을 내려버렸지요. 중종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려 했던 조광조의 꿈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광조의 죽음으로 그를 따르던 신진 세력들도 모두 죽거나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뱀 8이 사는 집. 옛날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원씨 성을 가진 이 집안은 큰 기와집을 짓고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은 매우 웅장하였고 처마마다 풍경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지요. 하루는 지나가던 목사가 이 집에 들렀습니다. 풍경 소리를 따라 들어왔는데 살펴보니 평민이 사는 집으로는 너무나 웅장하였지요. 집을 바라보던 목사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당장 집을 헐어버리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었지요. 집이 훌륭합니다. 혹시 이 집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지요? 목사는 집이 훌륭함에 감탄하며 아주 공손하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8형제를 두셨는데 그래서인지 팔룡당이라 불러온 줄 아옵니다. 팔룡당이란 8용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집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하였으나 마음속에는 어떤 오만함이 서려 있는 투였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재산을 따르겠느냐는 마음이었지요. 그런 집 주인의 속마음을 목사도 느꼈습니다. 더구나 8아들을 두었다 하여 감히 용자를 써서 집 이름을 붙인 것도 괘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팔룡당이라 집 이름 치고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목사는 말끝을 채 맺지 않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집 주인은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의젓하게 말했지만 목사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어수선하였지요. 혹시 무언가 잘못된 점이라도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눈치챈 목사는 속으로 옳지 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자기가 저 큰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예, 집 이름은 훌륭합니다만 일반 백성의 집 이름으로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는 말끝을 맺지 않고 안타깝다는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고는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나으리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적당한 집 이름을 하나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은 목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자는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집 주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목사 자신의 신분으로도 그런 글자를 써서 집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니면 그런 집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내비쳤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용자를 뱀사자로 바꾸어 보십시오. 목사는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이미 주인은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은 곧 집 이름을 팔사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뱀 8이 사는 집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집의 이름을 바꾼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 안에 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집 안이 망하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못 가서 그 많은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집안이 기울어지더니 아주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까마귀 장례를 치루어준 사람들. 구룡산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에 까마귀 울음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로부터 까마귀 울음소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 하여 흉물로 취급하고 있는지라 고을의 수령 황씨는 백성들이 동요할까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흉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나 보우.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수령황 씨는 더 이상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선 흉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라 명하고 자신이 직접 구룡산에 가서 까마귀가 우는 이유를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황 씨는 수하 몇 명을 이끌고 조용히 구룡산으로 갔습니다. 황 씨가 수하들과 구룡산을 헤맨 지도 얼추 2~3시간이 지났지요. 일행들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두려움과 막연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숲속에서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황 씨는 수하들과 함께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울고 있던 까마귀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하늘로 날아올라 그 주위를 빙빙 원을 그리며 날았지요. 황 씨는 까마귀가 앉아있던 땅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황 씨는 흙을 한 줌 쥐어보고는 낮은 신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주위의 풀이 무성하다.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만 풀이 자라지 않고 움푹 패여있지 않느냐. 이곳을 파도록 해라. 수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자 황 씨의 재촉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들하는 것이야? 어서 이곳을 파라 하지 않느냐? 수하들은 일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질 듯 뒤로 물러섰지요. 여기 사람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땅을 파던 다른 이들도 일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어서 마저 파지 않고. 땅 속에서 파낸 시체는 몸집이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황 씨는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누군가에게 목을 맞아 즉사한 듯 하였습니다. 날이 여기 말채찍이 있사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황 씨는 수아들에게 시체를 다시 땅에 묻게 한 다음 단단히 입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묻혀있던 말채찍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지요. 날이 밝자 황 씨는 이방에게 마방에서 일하는 마부들을 각자의 채찍과 함께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황 씨는 시체의 옷 자락에서 나온 채찍의 주인이 바로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어떻게 가려야 할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산 중에 묻혀있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리,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자네를 죽인 자가 대체 누구인가? 소인의 원수는 비도 비행이요. 비좌 비행이옵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 씨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사내의 말만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도 살구도 아니라면 그것과 비슷한 오얏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앉은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 함은 서 있음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이립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간 말인가? 다음날 황 씨는 동원 앞들에서 잡아들인 마부들을 하나하나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 씨는 마부들에게 걷어들인 말채찍을 뜰 앞에 쌓아 놓았지요. 물론 그 속에는 지난밤 무덤에서 찾아낸 채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 자신의 말채찍을 찾아가도록 해라. 사또의 명령에 마부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말채찍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체와 함께 있던 채찍만이 임자 없이 동원 마당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 중 범인이 없단 말인가? 황 씨는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이번에는 마부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내려가던 황 씨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서 딱 멈추어 버렸지요. 여봐라, 저들 중 당장 이립이라는 자를 끌어내도록 하여라. 마부들의 명단 중 이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런 호명에 당황한 이립은 몸을 벌벌 떨며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놈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 구룡산에 묻어놓고도 이리 시치미를 떼고 있단 말인가? 이립은 금방 사색이 되었지요. 이립은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 소인도 모르게 그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으리. 이립이 실토하자 동원에 잡혀와 있던 마부들과 구경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립이 죽인 자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금 부치를 파는 장은이라는 장사치였지요. 장은은 하루 장사를 끝마치고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던 산길에서 이립을 만난 것입니다. 이립 역시 말품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요. 산길을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 끝에 이립이 은근슬쩍 말꼬리를 달았지요. 어르신, 어차피 저도 마을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느니 막걸리 한 사발 값만 주시면 어르신을 태워 가도록 하지요. 마침 해가 지려고 할 때여서 장은은 기꺼이 이립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산 길을 가다가 구룡산 모퉁이를 돌아가려는데 문득 한 소년이 까마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까마귀의 발목에 실을 묶고는 마치 강아지를 몰고 다니듯이 이리저리 제 멋대로 까마귀를 끌고 다녔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예철오이 울고 있었지요. 마음이 여린 장은은 그 까마귀가 가여웠습니다. 장은은 말에서 내려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얘야, 그 까마귀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글쎄요, 산에 갔다 우연히 잡은 것이니 적당히 갖고 놀다 죽으면 구워 먹으려고요. 얘야, 그 까마귀를 나에게 팔지 않겠니? 얼마나 주실 것인데요? 네가 하루 종일 주전부리를 할 정도는 될 것이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녀는 장은이 전대에서 엽전 몇잎을 꺼내주자 얼른 장은이 손에 까마귀를 넘겨주고는 신이 나서 가버렸지요. 그런데 장은이 전대에서 엽전을 꺼낼 때 그 속에 든 금부치를 본 이립의 눈빛이 번개처럼 빛나는 것을 장은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장은은 까마귀의 발목에 묶인 실을 푼 다음 하늘 높이 놓아주었지요. 이젠 잡히지 말고 잘 살거라. 까마귀는 장은의 머리 위를 몇 번 돌더니 저녁 숲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은의 전대 속에 들어있는 금부치를 본 이립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버렸지요. 주위엔 인가 하나 없는 산중인데다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치르기에는 한결 수월한 것 같았습니다. 이립은 장은에게 말 고삐를 쥐어주며 말하였지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잠깐 뒤를 보고 오겠으니 고삐를 잡고 먼저 가십시오. 그동안 이립은 산 속으로 들어가 굵직한 나뭇가지를 찾아 몽둥이를 만들었습니다. 몽둥이를 숨겨가지고 살며시 장은에게로 다가온 이립은 장은의 목덜미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장은이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확인한 이립은 허리춤에 전대를 두르고 시체를 인적 드문 언덕에 안매장하였지요. 정신없이 일을 마친 이립은 말을 타고 마을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말채찍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것을 찾으러 갈 경황도 없이 그대로 산을 내려오고 말았지요. 황씨의 문초가 계속될 때였습니다. 공중에서 난데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립의 눈을 잽싸게 쪼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립이 고통스러워하며 두 손으로 피가 흐르는 눈을 가리자 까마귀가 이번에는 목덜미를 쪼기 시작하였지요. 까마귀는 줄기차게 온 몸을 사정없이 쪼아대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이립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까마귀 역시 그 곁에 힘없이 떨어져 죽어버렸지요. 그 까마귀는 자신을 살려준 장은의 은혜에 보답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까마귀의 보은에 감탄하였지요. 그 후 황씨는 장은의 시체를 찾아 그 가족에게 전하였습니다. 장은의 가족들은 까마귀의 시체도 거두어 장은과 함께 똑같이 수의를 입혀 장례식을 치러주었지요. 그리고 그 둘을 나란히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영리한 꾀동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꾀동이라는
영리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날 때 이야기였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방 문을 열고 내다보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꾀동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좀 오너라. 꾀동이는 얼른 달려와 2발을 모으고 섰지요. 오늘은 그동안 이 꾀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니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 아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꾀동이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뻔한 걸 묻는 바람에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집 안에 앉아 계시지요? 그렇지. 그럼 집 안에 앉아있는 이 아비를 네가 서 있는 마당으로 나가게 해보거라. 꾀동이는 아버지의 2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막 끌어내도 괜찮나요?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찼지요. 생각한다는 게 고작 그것이냐? 그래서야 안 되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한단다. 아버지를 속여 넘길 그럴듯한 꾀를 써보아라. 꾀동이는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것이야? 아니에요. 난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을 좀 해보셔요. 집 안에 편히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마당으로 나오시라 하겠어요? 밖에 있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시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네 생각이 참 갸륵하구나. 그럼 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테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보거라. 아버지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는 척하던 꾀동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 손뼉을 쳤지요. 우리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셨네. 그제야 아버지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녀석, 이 아비를 속이면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꾀밖에 떠오르질 않는걸. 그래. 내가 졌구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꾀동이에게 이웃 동네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꾀동이가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이웃 동네로 가려면 큰 개울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꾀동이가 다리 목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지요. 새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허리가 굽은 곱사 등이었고 또 한 아이는 왼쪽 눈을 못 보는 애꾸 눈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오른쪽 발을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꾀동이가 물었지요. 얘들아, 너희들 왜 거기 서서 울고 있니? 저것 좀 봐. 방망이를 든 파수꾼이 다리를 지키고 있지 않니? 지금 저 건너 산 기슭에서 원님이 산놀이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아이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대.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우린 다리를 건너가야 집에 갈 수 있다고. 꾀동이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위에 선 파수꾼은 방망이를 내두르며 혹시 장애가 있는 아이가 건너가지 않나 해서 2 눈을 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꾀동이는 옳지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꾀동이는 새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귓속말로 소곤소곤 귀뜸해 주었지요.
꾀동이가 일러준 대로 먼저 곱사등이가 길 옆에 놓여있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곱사등이는 금긋기 놀이를 하는 척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다리 위에 금을 긋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애꾸눈이는 한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봐줄게. 금을 똑바로 끄어봐. 곱사등이는 낑낑거리며 금을 긋고 애꾸눈이는 한 손을 좌우로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다리 한 가운데를 넘어섰을 때였지요. 방망이를 든 파수꾼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 녀석들 다리 위에서 장난질이냐? 어서 다른 곳에 가서 놀지 못하겠니? 그러자 절름발이가 두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것 봐. 다리 위에서 금 긋기 놀이를 하면 내가 혼난다고 했지. 얘들아, 내가 금을 지울게. 우리 다리 건너 저쪽에 가서 놀자. 어서 금을 지우며 따라와. 절름발이는 금을 지우는 척하면서 절룩절룩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간 새 아이는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제야 맨 나중에 다리를 건너온 꾀동이는 새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꾀만 잘 쓰면 못 해낼 게 없지?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울기만 하지 말어. 그리곤 새 아이는 신 바람이 나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도령. 어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뒤숭숭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뒷마을에 사는 김씨의 막내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대요. 아닌 게 아니라 포악한 호랑이 때문에 벌써 3명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해버렸지요. 고을 원님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방을 써 붙였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사댁 도련님이 자청하여 나갔지요.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이도령은 활을 잘 쏘았는데 아무리 멀리서 쏘아도 백발백중이었고 기골이 장대하여 그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은 말리는 부모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곧장 산으로 들어갔지요. 산으로 들어간 이도령은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네 이놈, 하찮은 짐승이 어찌 함부로 사람을 해친단 말이냐? 내 화살을 받아라. 그러고는 재빨리 활을 꺼내 호랑이를 겨누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호랑이의 목을 꿰뚫었지요. 화살 단 한 발에 호랑이는 나자빠졌습니다. 이 도령이 숨이 끊어진 호랑이를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만세를 불렀지요. 그 일로 이도령은 마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이웃 마을까지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웃 마을에서 부탁을 해왔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도령과 같은 용맹한 사람을 찾고 있었소. 얼른 달려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좀 구해주시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산에서 숨어 사는 못된 스님 때문에 몹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도수를 익힌 그 못된 스님은 도수를 부려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도령은 얼른 이웃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놈, 승렬한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돌보며 부처님을 섬기기를 다해야 하거늘 어찌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이냐. 어린 놈이 아주 당돌하구나. 네 놈이 죽길 원한다면 없애주마. 그러더니 도수를 부려 큰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단숨에 이도령을 덮쳐버렸지요. 그런데 당하고만 있을 이도령이 아니었지요. 이도령은 힘차게 호랑이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뒤로 물러나는 듯 하더니 독수리로 변하여 나무 위로 달아났지요. 이도령은 얼른 활을 재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날아갔고 독수리의 한쪽 날개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독수리는 땅으로 떨어져 다시 못된 스님으로 변하였지요. 이도령은 못된 스님을 포박하여 마을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마을의 근심거리는 없어졌다고 좋아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선가 거칠고 난폭한 야생마가 나타나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애써 가꾼 작물을 망치고 대문까지 부쉈지요. 마을 청년들이 말을 잡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령은 야생마를 잡기로 하고 야생마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얼른 등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이도령을 등에서 떼어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목을 비틀어 쥔 채 결코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도령이 버티자 날뛰기만 하던 말은 차츰 온순해졌습니다. 그 후부터 이도령은 이 말을 타고 산천을 누비며 무술을 익혔지요. 말은 오도령의 눈빛만 보고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말을 더욱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화살을 쏠 테니 단숨에 달려가 화살과 함께 당도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도령은 산 비탈의 한 나무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그와 동시에 말도 달렸습니다. 얼마 뒤 말이 멈추었지요. 그런데 나무에 꽂혀 있어야 할 화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 네 녀석이 화살이 어느 쪽으로 날아간 줄도 모르고 달렸단 말이냐? 이도령은 화가 났습니다. 넌 다른 말보다 뛰어나다 생각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구나. 성미가 급한 이도령은 칼을 꺼내 들어 단칼에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말의 엉덩이에 꽂혔지요. 그 화살은 다름 아닌 이도령 자신이 쏜 것이었습니다. 말이 오히려 화살보다 빨리 달렸던 것입니다. 이도령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미안하구나. 너와 같은 명마를 실수로 죽이다니. 이도령은 자신이 주저앉았던 바위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은 말을 바위로라도 남기려고 한 것이지요. 이도령은 그렇게 하여 말의 넋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한 어머니. 조선의 세조 임금은 어린 조카를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된 비정한 왕이었지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날 밤 세조는 끔찍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놈 같으니 감히 네가 내 아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내가 너와 원수진 일이 없거늘 어찌 이리 잔인한 것인가. 네가 정 그렇다면 나도 네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세조는 바깥에서 급한 내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감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세자께서 방금 전 악몽을 꾸셨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의원 말로는 몹시 위독하다 하옵니다. 세조는 벌떡 일어나 세자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세자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의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였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자를 소생시킬 방법이 없단 말이냐? 세자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조는 문득 꿈에 나타난 현덕왕후의 얼굴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지요. 감히 내 아들을 빼앗아 가다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조는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현덕왕후의 묘를 파헤쳐 뼈를 부수거라. 왕의 명령을 받고 군졸들은 현덕왕후의 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현덕왕후 묘지 부근에 있는 동네 백성들이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들, 어젯밤 이 무덤에서 크나큰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께 말씀드려 무덤을 해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아옵니다. 군졸들도 마을 사람들의 말이 심상치 않게 생각되기는 했지만 임금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군졸들은 곧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였지요. 마침내 곡괭이가 덜컥 관에 닿았지요. 군졸들이 관을 열려고 하자 관은 철판처럼 단단해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군졸들은 이 사실을 세조에게 보고하였지요. 하지만 세조는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곡괭이가 안 되면 도끼로라도 찍어 관을 부숴라. 그러자 이번엔 더욱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끼로 관을 내리치자 꼼짝도 않던 관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군졸들은 다시 세조에게 아뢰었지요. 그렇다면 아예 태워서 없애거라. 군졸들의 이번에는 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지요. 그러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현덕왕후의 관에 붙었던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관을 묻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을 아예 물에 띄어 보내라고 하였지요. 그 무렵 강변에 사는 한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현덕왕후가 나타난 것이지요. 내 말을 잘 듣거라. 내일 아침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나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니 네가 나를 부축하여 좋은 곳에 두길 바란다. 그리하면 네 후손 대대로 잘 살게 해주겠노라. 농부는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고 다음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웬 관이 하나 떠 있었지요. 농부는 꿈 생각이 나서 즉시 관을 건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 농부는 현덕왕후의 말대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많은 돈을 벌며 잘 살았지요. 그로부터 40년 뒤 중종 때였습니다. 중종의 신하가 세조의 잘못을 말하고 현덕 왕후의 관을 다시 찾아 능을 복원시키자고 주장하였지요. 중종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현덕 왕후의 관을 되찾느냐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 무렵 현덕 왕후는 농부의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느니라. 혹 내일 누가 와서 나의 행방을 묻거든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거라. 현덕 왕후는 관을 찾고 있는 장수들의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내일 윗마을 농부의 집에 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터이니 농부를 찾아가도록 하라. 장수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농부를 찾아갔지요. 농부는 지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며 몰래 묻어놓은 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임금은 현덕 왕후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지금의 무덤에 묻었지요. 그러고는 현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리하여 현덕 왕후는 남편인 문종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